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빌 브라이슨 이란 그 영국의 더함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더함은 영국의 북동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제 4부 위험한 행성을 읽고 있는데요. 4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목은 위험한 아름다움. 여성 남성 중에 위험한 아름다움을 지닌 분들도 있죠. 지구가 아마 이렇게 위험한 아름다움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은요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기가 일찍 끝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240쪽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1960년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화산의 역사를 연구하던 미국 지질조사소의 밥 크리스티안센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공원 안에서 화산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간헐천과 수증기 분출구가 널리 있는 옐로스톤이 화산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화산을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안센은 공원 안의 어느 곳에서도 화산을 찾을 수가 없었다. 특히 화산의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함몰 구조인 칼데라를 찾을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산이라고 하면 터져나온 마그마가 대칭적인 모양으로 쌓여서 만들어지는 고전적인 원뿔 모양의 후지산이나 킬리만자로를 생각한다. 그런 화산은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만들어진다. 멕시코의 파리쿠틴에 사는 농부는 1943년에 자신의 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랍게도 그의 땅에는 150m나 되는 원뿔 모양의 산이 만들어졌다.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산은 420m의 높이와 지름 800m가 넘는 규모로 커졌다. 지구상에는 쉽게 눈에 띄는 그런 관입형 화산이 1만 개 정도 있다. 그러나 산이 형성되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화산도 있다. 그런 화산은 단 한 번의 강력한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거대하게 함몰된 칼데라, 가마솥을 뜻하는 라틴어 코울드론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구덩이가 생긴다. 크리스티안센은 바로 그런 종류의 화산 지역임이 틀림없는 옐로스톤에서 칼데라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침 그 당시에 나사에서는 새로 개발한 고공 카메라를 시험하기 위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사진을 찍었고, 나사의 한 관리가 그 사진을 확대해서 공원의 안내소에 걸어두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본을 국립공원에 보내주었다. 그 사진을 본 크리스티안센은 칼데라를 찾지 못했던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다. 890만 제곱미터 이르는 공원 전체가 하나의 칼데라였다. 폭발에 의해서 생긴 분화구의 지름은 64km가 넘어서 지표면에서는 도저히 그 모양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과거 어느 시기에 옐로스톤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던 것이 틀림없다. 결국 옐로스톤은 초대형 화산으로 밝혀졌다. 그 화산은 지하 20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뜨겁고 거대한 용암이 모여있는 열점 위에 올라 앉아있다. 옐로스톤의 분출구와 간헐천과 온천, 그리고 뜨거운 진흙 구덩이가 모두 그 열점에서 방출되는 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하에 있는 마그마 덩어리의 지름은 공원의 크기와 비슷한 72km 정도이고, 가장 두꺼운 곳의 두께는 약 13km나 된다.
그러니까 옐로우스톤을 찾는 사람들은 크기가 로드 아일랜드 주 정도이고 권운의 높이에 해당하는 13km나 쌓아놓은 TNT 덩어리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셈이다. 그런 마그마 덩어리에서 생긴 압력 때문에 옐로우스톤을 중심으로 480km에 이르는 지역이 520m 높이로 솟아오르게 되었다. 만약 폭발이 일어난다면 상상을 넘어서는 재앙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빌 맥과이어 교수에 따르면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1000km 이내에는 다가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더욱 엄청날 것이다. 옐로우스톤의 밑에 있는 불안정한 마그마의 거대 상승류 가로 열고 플룸은 마그마가 마티니장과 비슷하게 아래쪽은 가늘고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넓게 퍼진 모양을 이루고 있다. 지름이 1900km나 되는 곳도 있다. 이론에 따르면 그런 용암은 항상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다. 6500만 년 전에 인도 데칸 트랩 가로 열고 데칸은 지명이고 트랩은 용암의 종류를 나타내는 스웨덴 말이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6500만 년 전 인도의 데칸 트랩이 만들어지던 때처럼 엄청난 양의 용암이 연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 흘러내린 용암은 50만 제곱킬로미터를 뒤덮었고 그때 뿜어져 나온 독성 가스가 공룡 멸종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거대한 상승류는 대륙이 갈라지게 만든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승류는 드문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30개 정도의 상승류가 활성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하와이, 아조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갈라파고스 제도, 그리고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피케온 섬을 비롯한 세계에서 잘 알려진 섬이나 제도들이 모두 그런 상승류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옐로우스톤을 제외한 다른 상승류들은 모두 바다에 있다. 옐로우스톤의 상승류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대륙판 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는 아무도 짐작조차 못한다. 다만 옐로우스톤 지역의 지각이 매우 얇고 그 밑이 매우 뜨겁다는 두 가지 사실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열점 때문에 지각이 얇아진 것인지 아니면 지각이 얇기 때문에 그곳에 열점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각의 대륙적 특성에 따라서 폭발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비교적 온화하게 거품으로 사라져버리는 다른 초대형 화산들과는 달리 옐로우스톤은 폭발적으로 터져버렸다. 그런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멀리 물러서 있고 싶을 것이다. 1650만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최초의 폭발 이후로 100여 차례에 걸친 폭발이 이어졌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3차례의 폭발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다. 마지막의 폭발은 세인트 헬렌스의 1000배 정도였고 그 전의 것은 280배였으며 그 전의 것은 그 규모를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었다. 세인트 헬렌스보다 적어도 2500배에서 8000배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 폭발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폭발은 1883년 8월에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9일 동안 계속되었던 폭발은 영국 해협의 해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크라카타우에서 분출된 물질의 부피가 골프공 정도라고 하면 옐로우스톤에서 있었던 가장 큰 폭발에서 분출된 물질을 뭉치면 사람의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큰 공이 될 것이다. 그런 잣대로 보면 세인트 헬렌스의 경우는 완두콩 정도에 불과하다. 옐로우스톤에서 200만 전에 있었던 폭발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의 양은 뉴욕주를 20m 깊이로 묻어버리거나 캘리포니아를 6m 깊이로 묻어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 마이크 브루이스가
네브라스카 동부에서 발견한 화석 유적에 쌓여있던 화산재도 바로 그 폭발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폭발이 일어났던 곳은 오늘날의 아이다호주에 해당하지만 지각이 연평균 2.5cm 정도씩 움직였기 때문에 수백만 년이 지난 오늘날은 와이오밍 주 서부 바로 밑이 되었다. 열점은 위를 향하고 있는 아세틸렌 토치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폭발이 시작되었을 때 쏟아져 나온 화산재가 쌓이면 아이다호 농부들이 오래전부터 감자를 재배하던 풍요로운 땅이 만들어진다. 지질학자들의 농담에 따르면 앞으로 200만 년이 더 흐르면 옐로우스톤에서는 맥도날드에서 판매할 감자튀김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 몬태나주의 빌링스에 사는 사람들은 간헐천 주위를 걸어다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옐로우스톤의 마지막 폭발에서 쏟아져 나온 재는 미국의 미시시피 서부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19개 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캐나다와 멕시코 일부까지 뒤덮었다. 그 지역이 바로 전 세계 곡물의 거의 절반이 생산되는 미국 곡창지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화산재는 봄이 되면 녹아버리는 폭설과는 다르다. 작물을 다시 재배하려면 화산재를 어디론가 치워야만 한다.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서있던 64,750제곱미터의 부지에서 18억 톤의 잔해를 치우는 데에 8달 동안 1000명의 인부가 필요했다. 캔사스주에 쌓인 화산재를 치우는 일이 어느 정도일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초대형 화산의 폭발은 7만 4천 년 전에 터졌던 수마트라 북부의 토바산이었다. 당시의 폭발이 엄청났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린란드의 빙핵 분석에 의하면 토바의 폭발 이후로 6년 동안 화산겨울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흉작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던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폭발로 인류는 멸종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수는 수천 명에 불과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결국 현대 인류는 극히 적은 수의 집단에서 비롯되었고 인간이 유전학적 다양성을 갖추지 못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어쨌든 그로부터 2만 년 동안 지구의 인구가 수천 명을 넘지 못했었다는 증거가 있다. 단 한 번의 화산 폭발로부터 회복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은 확실하다. 가설에 불과했던 그런 주장들이 갑자기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73년에 일어났던 이상한 일 때문이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원의 중심에 있는 옐로우스톤 호수의 물이 갑자기 남쪽의 두 귀로 흘러넘쳐서 초원이 물에 잠기고 북쪽에서는 물이 사라져버렸다. 급히 조사에 나선 지질학자들은 공원의 상당 지역이 불길하게도 볼록 솟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아동용 장난감 물통의 한쪽을 들어 올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수의 한쪽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반대쪽으로 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다. 1984년이 되자 공원 중심부의 20여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은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지질 조사를 했던 1924년보다 무려 90cm나 높아져 있었다. 1985년에는 공원의 중심부가 20cm나 낮아졌다. 지금은 다시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인다. 지질학자들은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불안정한 마그마 덩어리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옐로우스톤은 옛날에 끝나버린 초대형 화산이 아니라 현재 활동 중인 지역이었다. 옐로우스톤에서는 대략 60만 년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때였다. 흥미롭게도 마지막 폭발은 63만 년 전에 일어났었다. 옐로우스톤이 다시 폭발할 시기가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활화산 위에 서 있답니다. 6월 어느 날의 상쾌한 이른 아침에 매머드 온천에 있는 공원 사무실 앞에서 만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지질학자 폴 도스는 거대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에서 내려 악수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인디애나 출신의 도스는 부드러운 말씨에 상냥하고 지극히 사려 깊은 사람으로 국립공원의 안내원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은 꽁지머리를 하고 있었다. 한쪽 귀에는 작은 사파이어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뻣뻣한 공원 안내원 제복을 입은 그는 배가 약간 나와 있었다. 그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블루스 가수처럼 보였다. 실제로 그는 하모니카로 블루스를 연주하는 연주자였다. 그렇지만 그는 정말 지질학을 잘 알고 또 좋아했다.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이 있는 쪽을 향해서 낡았지만 힘센 사륜 구동차를 함께 타고 가던 그는 지질학을 연구하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 있는 셈이죠 라고 말했다. 그는 공원의 지질학자가 매일 하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그날의 첫 임무는 새로 들어온 관광 안내원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둥글고 장엄한 산과 아프리카 들소가 풀을 뜯는 초원과 굽이치는 냇물과 하늘빛 호수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야생동물을 가진 옐로우스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도스는 지질학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 베오투스 협곡에는 지구 역사의 4분의 3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30억 년이 된 암석이 있고요. 그곳에는 광천도 있습니다. 그는 황 냄새가 나는 온천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서는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중간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보다 지질학적으로 더 명백하고 더 아름다운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좋아하시는 모양이군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곳을 사랑합니다. 그는 정말 신중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곳을 정말 사랑한답니다. 겨울에는 힘들고 봉급은 많지 않지만 좋을 때는 정말... 그는 말을 멈추고 언덕 위로 보이기 시작한 서쪽의 산 사이에 멀리 있는 협곡을 가리켰다. 그는 그 산이 갤러틴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해주었다. 저 협곡은 길이가 100 또는 110km 정도 될 겁니다. 저 협곡이 어떻게 저곳에 만들어졌는가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밥 크리스티 안센은 산들이 터져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00km에 이르는 산들이 사라져 버렸다면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티 안센은 6년에 걸쳐 모든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지요. 나는 옐로우스톤에 이 폭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모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화산은 아주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화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은 1944년에 폭발할 때까지 300년 동안 활화산 상태를 유지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조용했지요. 더 큰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화산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주변에 200만 명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좀 걱정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만약 옐로우스톤이 다시 폭발한다면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빨리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지난번에 폭발할 때에는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아마도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일부 지역이 솟아오르고 간헐천이나 수증기 분출구에서 물이나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방법이 조금 바뀌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폭발하겠군요. 그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문제는 옐로우스톤에서는 경고의 징후라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지진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공원에서는 이미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260차례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도 지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간헐천의 분출 방식이 바뀌는 것도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때는 엑셀시어 간헐천이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다. 그 간헐천은 일정한 주기로 90m까지 장엄하게 물을 분출했었는데 1888년에 갑자기 분출이 중단되어 버렸다. 그 후 1985년부터 갑자기 분출이 재개되었지만 그 높이는 24m에 불과했다. 지금은 공중 120m까지 물이 뿜어져 올라가는 스팀보트 간헐천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지만 그 주기는 4일에서 50년에 이르기까지 예측할 수가 없다. 오늘과 다음 주에 분출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나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지는 않는답니다. 라고 도스가 말했다. 공원 전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가 없답니다. 옐로우스톤의 사람들은 대피시키는 일도 쉽지 않다. 다시 읽겠습니다. 옐로우스톤의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도 쉽지 않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연간 약 300만 명이나 되고 대부분은 여름의 석 달 동안에 집중되어 있다. 공원 안에는 도로가 많지도 않고 그나마도 의도적으로 좁게 만들어져 있다.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지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여름에는 공원을 가로지르는 데에 반나절이 걸리고 공원에서 움직이는 데에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들이 짐승을 발견하면 어디에서건 상관없이 멈추어 서버립니다. 도스가 말했다. 곰에 의한 정체, 들소에 의한 정체, 늑대에 의한 정체가 생기지요. 2000년 가을에 미국 지질조사소와 국립공원관리소의 대표단과 학자들이 참여하는 옐로우스톤 화산활동 감시단 YVO가 구성되었다. 하와이,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워싱턴에서도 이미 그런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지역에 그런 조직이 없었던 것이 이상한 일이었다. YVO는 실제로 단체라기보다는 공원에서 다양한 지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한 협정에 더 가까운 것이다. 도스에 따르면 YVO 첫 임무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의 대처 방안에 해당하는 지진과 화산 위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내가 물었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지요. 그렇지만 곧 만들어질 겁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는 웃으면서 글쎄요, 너무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해두지요. 그 계획이 마련되면 캘리포니아 맨로파크의 크리스티 안센과 유타 대학의 로버트 B. 스미스 교수, 옐로우스톤 국립연구소의 도스, 이렇게 세 사람이 위험 가능성을 평가해서 국립공원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주게 된다.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실제로 공원 내의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옐로우스톤이 정말 큰 규모로 폭발한다면 공원 문을 나선 후부터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대피해야만 한다. 물론 그런 일이 수만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스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그런 패턴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설명이었다. 몇 번의 엄청난 폭발이 이어진 후에는 오랜 휴면기가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휴면기에 해당할 수도 있지요. 대부분의 마그마가 식으면서 결정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답니다. 휘발성 물질은 빠져나오고 있지요. 폭발이 일어나려면 그런 휘발성 물질이 어느 곳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옐로우스톤 공원의 내부는 물론이고 그 부근에도 다른 위험 요소들이 널려 있다. 바로 공원 바깥에 있는 해부겐 호수라는 곳에서 1959년 8월 17일 밤에 일어났던 일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날 자정 20분 전에 해부젠입니다. 해부젠 호수에서는 비극적인 지진이 일어났다. 진도 7.5였던 그 지진은 아주 강한 지진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생긴 뒤틀림으로 산허리가 전부 무너져 버렸다. 그때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옐로우스톤을 찾지는 않았지만 여름에
절정이었다. 산에서는 8천만 톤의 암석들이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굴러내렸고 엄청난 힘과 모멘텀으로 쏟아진 산사태는 언덕 반대편에 있는 산에 120m까지 밀어닥쳤다. 그 중간에 록크릭 캠프장이 있었다. 캠핑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28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서 19명은 너무 깊이 묻혀서 시신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재앙은 순식간에 찾아왔고 가슴이 부서질 듯이 변덕스러웠다. 같은 텐트에 자던 세 형제는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 옆에 텐트에서 자고 있던 그들의 부모는 시신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쓸려가 버렸다. 언젠가 큰 지진이,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도스가 말했다. 믿어도 좋습니다. 이곳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큰 단층 지역입니다. 해부젠 호수의 지진을 비롯한 여러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옐로스톤에는 1970년대가 되어서야 지진계가 설치되었다. 지질학적 현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냉혹한가를 알고 싶으면 옐로스톤 국립공원 바로 남쪽에 위치한 거대한 톱니처럼 생긴 티턴 산맥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900만 년 전에는 티턴 산맥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잭슨홀 부근의 땅은 그저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 풀이 많은 평야였다. 그러다가 64km의 단층이 갈라져서 열려버렸고 그로부터 티턴 지역에는 900년마다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때마다 산의 높이가 1.8m씩 높아졌다. 영겁에 걸쳐 일어났던 그런 지진 때문에 티턴 산맥은 오늘날과 같은 2100m의 엄청난 높이까지 솟구쳐 올라가게 되었다. 900년이라는 숫자는 오해하기 쉬운 평균값에 불과하다. 그 지역의 지질학 역사를 담은 로버트 B. 스미스와 리 제이 시겔의 지구로 통한 창문이라는 책에 따르면 티턴 산맥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던 때는 대략 5,000년에서 7,000년 전이었다. 그러니까 티턴 산맥은 지구에서 기한이 가장 오래 지난 지진 지역인 셈이다. 열수 폭발도 중요한 위험 요소이다. 그런 폭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예고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의도적으로 방문객들을 열지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드 페이스풀의 분출 광경을 보고 난 후에 도스가 말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옐로스톤에 있는 간헐천과 온천의 수가 전 세계에 있는 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1만 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출구가 생기더라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지름이 수백 미터에 불과한 덕 호수라는 곳을 지나갔다. 이 호수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처럼 그가 말했다. 이 호수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요? 그저 큰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구멍은 그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만 5천 년 전에 어느 순간에 큰 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만 톤의 흙과 암석과 과열된 물이 초음속으로 뿜어져 나왔지요. 올드 페이스풀의 주차장이나 방문객 안내소 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어떤 경고의 징후가 있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1989년 포크찹 간헐천이라는 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름 5m 정도의 분출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곳에 서 있었다면 충분히 큰 것이겠지요.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경고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지름이 2km 넘는 폭발이 일어났었지요. 그런 일이 언제 어디서 생길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낙석도 역시 위험한 요소이다. 1999년에 가디너 캐년에서 큰 낙석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다. 오후 늦게 도스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도로 위로 바위가 걸려있는 곳에 서 있었다. 갈라진 틈이 분명하게 보였다. 도스는 사력 있게 말했다. 나는 어느 때라도 떨어질 수가 있지요. 농담이시겠지요. 내가 말했다. 즐겁게 캠핑을 하려는 사람을 가득 태운 차가 한순간도 지나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래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일 뿐이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요. 아무 징조도 없을 뿐이지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지요. 메모드 온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로 걸어가던 도스가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위가 떨어지지도 않고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지요. 새로운 분출구가 갑자기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면서도 정말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조용하지요. 지구처럼 말이지요? 내가 지적했다. 맞습니다. 그가 동의했다. 옐로스톤의 위험은 방문객이나 공원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도스는 5년 전에 근무를 시작했던 첫 주에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다. 어느 날 밤에 젊은 하계 임시 직원 3명이 따뜻한 연못에서 수영을 하거나 햇볕을 쬐는 열탕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다. 분명한 이유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옐로스톤의 연못이 모두 위험스러울 정도로 뜨거운 것은 아니다. 들어가서 누워있기에 적당한 곳도 있으며 하계 임시 직원들 중에는 규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연못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어리석게도 새 직원은 손전등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따뜻한 연못 주변에 흙은 얇은 껍질 같은 곳이 많아서 뜨거운 분출구로 미끄러져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어쨌든 세 사람은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에 작은 개울을 건너야 했다. 가던 중에 그랬던 것처럼 건너뛰기 위해서 뒤로 몇 걸음 물러선 그들은 손을 서로 잡고 하나 둘 셋을 센 후에 도움닫기를 해서 넓이 뛰기를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은 보통 개울이 아니라 펄펄 끓는 연못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 연못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공원을 떠나는 길에 잠깐 들렀던 상부 간헐천 분지에 있는 에메랄드 연못에서 그 생각이 떠올랐다. 그 전날에는 도스와 함께 그곳을 찾아갈 시간이 없었지만 역사적인 장소인 에메랄드 연못을 한 번은 보고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965년에 부부 생물학자였던 토머스 브룩과 루이스 브룩은 여름 채집 여행 중에 정신나간 실험을 했다. 두 사람은 연못가에 있는 황갈색의 찌꺼기를 떠가지고 가서 생명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찌꺼기 속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가득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깜짝 놀랄 일이었다. 생물이 살기에는 너무나 뜨겁거나 너무 산성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양의 황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물속에서 살 수 있는 호극성 미생물이 처음 발견된 것이었다. 놀랍게도 에메랄드 연못이 바로 그런 곳으로 설폴로부스 아시도칼라리우스와 테르모필루스 아쿠아티쿠스로 알려진 두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섭씨 50도 이상에서도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2배나 더 뜨겁고 산성인 물속에서 줄지어 햇볕을 쬐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었던 것이다. 브룩이 새로 발견했던 박테리아 중에 하나였던 테르모필루스 아쿠아티쿠스의 정체는 거의 20년 동안 의문에 쌓여 있었다. 그러다가 캐리 B. 멀리라스라는 칼텍의 과학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열 효소를 이용해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이라고 알려진 화학적 마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적은 양의 DNA로부터 많은 양을 복제할 수가 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단 하나의 분자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일종의 유전학적 복사법으로 학술 연구로부터
경찰의 법의학에 이르는 모든 유전과학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었다. 멀리스는 그 공로로 1993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섭씨 80도 이상에 사는 초고온성 미생물들도 발견되었다. 프랜시스 애슈크로포트의 극한에서 사는 생물이란 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생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 사는 것은 섭씨 113도에 이르는 해저 분출구의 벽에 붙어 사는 피롤로부스 푸마리이다.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생물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는 대략 섭씨 120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부르의 발견은 생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사의 과학자 제이 버그슈트랄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생명이 살기에 가장 혹독한 환경을 가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액체의 물과 약간의 화학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면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다. 생명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를 반기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 여기서 제가 좀 이 부분이 좀 이해 안 되는데요. 앞부분에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생각이 딴 데가 있었는데 251쪽 중간에 1965년에 부부 생물학자였던 토머스 브룩과 루이스 브룩은 여름 채집 여행 중에 정신 나간 실험을 했다. 근데 이게 엉뚱해서 실수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엉뚱하지만 정신 나간 실험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발견을 해낸 그런 실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15장을 마쳤습니다. 15장은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5부 생명 그 자체, 그래서 16장의 고독한 행성 부분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게 끝난 것을 대단히 기뻐하면서 단축 수업, 학교 다닐 때 단축 수업 기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